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견고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거대한 시스템이나 조직, 혹은 내 삶의 어떤 안정적인 기반이 예상치 못하게 내부의 균열로 인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굳건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모순이 고마 터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이란 날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제국이 바로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가는 사회, 혹은 나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덮어두다 결국 큰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300년 넘게 유럽을 호령하며 세계 면적의 6분의 1을 지배했던 로마노프 제국의 장대한 팽창과 너무나도 비극적인 붕괴 이야기를 통해 절대 권력이 어떻게 내부의 모순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는지 그 우픈 세상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역사는 때때로 너무나 완벽한 비극적 대칭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304년에 걸친 로마노프 왕조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왕조의 시작은 1613년 이파티에프 수도원에서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대기근과 이민족 침입으로 혼란에 빠진 동란의 시대를 겪고 있었죠. 그때 아무 권력욕도 없던 16세 소년 미하일 1세가 두려움에 떨면서 차르 왕위를 수락합니다. 지금 러시아 영토의 10분의 1, 많게는 1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내륙국이 이렇게 우연처럼 제국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국의 끝은 또 어디였을까요? 304년 후인 1918년 7월 17일 새벽, 볼셰비키 혁명군에 의해 황실 일가가 몰살당한 곳은 놀랍게도 이파티에프 하우스였습니다. 시작과 끝 모두 이파티에프라는 이름 아래에서 극적인 대칭을 이루는 거죠. 300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소년이 왕좌에 올랐던 것처럼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역시 통치를 원치 않았고 능력도 없었던 무능한 후계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면적의 6분의 1을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 피구덩이 속에서 소멸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비극적인 수미상관을 이루는 제국의 운명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노프 제국은 외부를 향해서는 정말 압도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7세기 초 미하일 1세 시대에 시베리아 탐험을 시작해서 불과 30여 년 만에 태평양에 도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는 발트해로 진출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고 대북방 전쟁의 승리로 유럽의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예카테리나 대제는 오스만 제국을 꺾고 흑해로 진출하며 폴란드를 분할하여 서쪽 국경을 압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변방의 내륙국이었던 러시아가 불과 2세기 만에 발트해에서 알래스카, 심지어 캘리포니아까지 뻗어나가는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성장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팽창이죠? 로마노프 제국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외형적 팽창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아마 그 그림자가 결국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균열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말이죠. 로마노프 제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선택적 근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대제는 서구의 기술과 문물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은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발트해에 해군을 건설하고 유럽식 상비군을 도입하고 늪지대 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서구형 수도를 건설했죠. 에르미타주 미술관 같은 화려한 문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첨단 근대 국가로 변모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서구 근대화의 핵심 기반인 자유와 정치 체제는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이미 사라져가던 중세적 농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죠.
농노는 영주의 소유물이자 국가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귀족과 종교계를 장악하고 철저한 하향식 철권 통치를 구축했습니다. 이 선택적 근대화는 로마노프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벽돌 아래에는 혹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수천만 농노의 피와 땀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내부의 모순이 쌓여가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런 내부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로마노프 제국은 외부에서는 유럽의 구원자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야말로 제국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812년 나폴레옹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지만 모스크바 초토화 작전과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 앞에서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14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는 승전군의 선두에 서서 파리에 입성하며 나폴레옹의 퇴위를 주도했습니다. 빈 회의에서는 유럽의 세력 균형을 쥐고 흔드는 초강대국으로 등극하며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이 아닌 유럽의 핵심 강대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의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정점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십시오. 밖으로는 조국을 구한 영웅이었던 병사들과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여전히 농노로서 착취당해야만 했습니다. 전쟁 영웅들이 다시 자신의 영주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현실. 이보다 더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이런 사회적 각성과 내부의 불만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지만 당시 권력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만들이 결국 제국을 뒤흔들 거대한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이처럼 쌓여가는 내부의 모순 속에서 제국은 극단적인 진동을 거듭합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에 2천만 명의 농노를 해방하고 지방 분권화를 시도하며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해방자라는 칭호까지 얻었지만 급진파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죠. 암살에 대한 공포는 아들 알렉산드르 3세에게 강력한 반동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철회하고 가혹한 러시아화 정책과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일시적인 질서 유지는 달성했지만 사회적 분노를 마치 압력솥에 가두듯이 억압하여 폭발 에너지를 축적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솥은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에 와서 결국 터지고 맙니다. 니콜라이 2세는 무책임한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고 라스푸틴 같은 비선실세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는 민생 파탄, 러일 전쟁 패배, 그리고 무모한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이어지죠. 개혁에 대한 공포가 억압을 낳고 억압은 다시 무능한 리더십과 결합하여 회복 불가능한 파국을 잉태한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이런 실패가 오늘날 우리 사회나 조직의 리더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요. 권력을 잡은 이들이 끊임없이 개혁과 보수 사이를 오가며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지체된 근대화의 역설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노프 제국은 영토와 군사력, 즉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고속 질주를 거듭했습니다. 세계 최대 길이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을 착수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정치와 인권 같은 내부 시스템은 거의 탈선 수준으로 지체되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농노제가 1861년에야 겨우 폐지되었고 입헌 군주제를 거부하며 황제의 전제 군주제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굶주리는 빈민층은 방치되었고요. 생각해보세요. 고성능 엔진을 단 기차가 낡고 불안정한 철로 위를 최고 속도로 달리는 모습입니다. 외형적 팽창 속도를 내부 시스템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합니다. 군사적 근대화와 정치적 후진성의 치명적인 괴리는 결국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충격 앞에서 제국이라는 기차를 완전히 탈선시켜버렸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연 겉으로 보이는 성장만이 전부일까요?
내부의 균형과 시스템의 혁신 없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다면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황제 즉위 직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황제가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나는 통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심지어 강요에게 말 거는 방법조차 모르겠다. 이 한마디가 그의 치명적인 결함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국정 운영보다는 가족과의 평화로운 사생활과 사치에 집중했습니다. 국가가 산업화와 대기근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황제는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읽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최고 리더가 이처럼 거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과연 그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대한 함선이 폭풍호 한가운데서 선장이 키를 놓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니콜라이 2세의 무능함은 위기 상황에서 제국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었고 결국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조직이나 국가의 리더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할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 역사는 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노프 제국의 붕괴는 마치 고장난 압력솥이 터져버리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선 가연성 물질부터 살펴보죠. 가혹한 자연 환경과 농업 생산성 저하, 자유는 얻었지만 땅이 없어 절망하는 빈농들, 그리고 초기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들어 굶주리는 노동자들. 이런 불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열언이 가해집니다. 1890년대의 대기근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1905년 러일 전쟁 패배로 황실의 무능이 국제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1차 세계대전 참전은 무의미한 대량 희생과 민생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이 모든 열기가 압력솥을 끓어오르게 한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고장난 압력 밸브였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국민의 목소리, 즉 의회를 무시하고 억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압력을 배출할 최소한의 소통 창구가 황제의 독단으로 완전히 폐쇄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끓어오르는 압력을 막을 구멍 하나 없이 억지로 틀어막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죠. 오히려 이렇게 불합리하게 억압된 힘이 결국은 더 큰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절정의 순간이 바로 1905년 1월 22일, 이른바 피의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황제를 우리를 보살피는 어버이로 믿고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만 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황제의 초상화를 들고 부당 해고 철회, 빵 배급,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황궁으로 평화롭게 행진했습니다. 황제가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니콜라이 2세의 대응은 너무나도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시위 진압 명령을 내린 후 황궁을 떠났고 무장 경비대의 발포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황제는 더 이상 어버이가 아닌 폭군으로 전락했습니다. 300년에 걸쳐 쌓아온 황실의 근간, 즉 백성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뒤흔들린 겁니다. 신뢰의 상실은 제국 붕괴의 가장 치명적인 서막이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믿었던 대상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상실감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백성들은 그날 이후 더 이상 황실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곳이 바로 혁명의 불씨가 되었죠. 결국 로마노프 제국은 전선과 내정 양쪽에서 동시에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로마노프 제국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지체된 근대화로 인해 무기가 부족했고 보급도 실패했습니다. 병사들은 빵 부스러기를 구걸했고 빵값은 3배 폭등했으며 배급제에도 굶주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제는 군사 경험 없이 전선 총사령관으로 부임하며 연전연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전선이 붕괴하고 있는 동안 내정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혈우병을 앓는 황태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요승 라스푸틴이 황실을 장악했습니다. 황제가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황비를 조종하여 장관들을 수시로 해임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슈트르먼은 무능하고 지시를 잘 따르기 때문에 수상에 임명된 거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을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은 1917년 2월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애국심은 분노로 바뀌었고 심지어 군인들마저 시위대에 합류하며 7만 명의 병사들이 황제를 등돌렸습니다. 제국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개인의 성택과 역사의 아이러니가 뒤섞여 만들어진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엔드게임, 이파티에프 하우스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배위된 후 시베리아를 거쳐 예카테린부르크의 이파티에프 하우스에 감금된 황실 일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7월 17일 새벽 볼셰비키 혁명군에 의해 니콜라이 2세, 황비, 5자녀,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킨 수행원들까지 모두 지하실에서 총살당하고 안매장되었습니다. 왕조의 시작점이 이파티에프 수도원이었고 그 끝이 이파티에프 하우스의 차가운 지하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정말 우연히 만든 잔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304년에 로마노프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사 참 알 수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의 종말은 이토록 허무하고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노프 제국의 붕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과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첫째, 모순의 누적은 반드시 폭발한다는 겁니다. 영토 확장이나 기술 발전 같은 외형적 성장에만 집착하고 인권, 정치 시스템, 사회 구조와 같은 내부 시스템의 혁신을 방치한 지체된 근대화는 결국 조직 전체를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성장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로마노프 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소통 없는 권력은 가장 취약한 고리다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비선실세에 의존하며 변화의 목소리를 억압으로 틀어막은 고장난 압력 밸브는 스스로 폭발을 자초했습니다. 소풍이 단절된 리더십은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무능한 리더십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치열한 위기의 순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현실 도피와 무책임은 수백 년간 축적된 제국의 근간을 단 몇 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본인이 통치를 원치 않고 능력도 없었던 상황 때문에 지금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죠. 위대한 제국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내부의 모순을 직시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실패가 가장 완벽한 붕괴를 완성할 뿐이다. 저는 이 문장이 로마노프 제국의 몰락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와 우픈 세상사를 통해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며 내면의 건강함과 올바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속한 조직은 혹시 로마노프 제국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이 병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파민을 생성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썰록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